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정책론 파트 한번 볼게요. 파트 네 번째입니다. 정책론. 자, 우리가 정책론 파트의 특징은 뭐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시장 실패 있고 토지정책, 외부효과, 그 다음에 주택정책, 조세정책 이렇게 해서 5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개의 파트로. 그 다음에 정책되어 있는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 정책되어 있는 것은 시험 문제 항상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 봐야 돼요.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딱 반을 하거든요. 학교로는 딱 반을 해. 그럼 한 10문제 정도는 눈에 보인다 봐야 돼. 10문제 정도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총론 파트에서 2문제 보입니다. 용어 정리에서 토지용어하고 자연적 특성,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경제론 파트에서 보이는 게 수요 증가 감소 요인 보이죠. 균형점 이동과 탄력성이 보인다 봐야 돼. 그 다음 오늘 냈던 거 시장론 파트 보이죠? 보여. 막 보인다니까 시험 문제가. 그 외국인들 이름 있죠? 15인의 위인들. 그것을 한 2개 정도.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하나. 그런 게 눈에 보인다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파트 4에 보시면 토지정책, 그 다음에 주택정책, 조세정책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가 눈에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벌써 그만 하더라도 11개. 앞에 11개. 뒤에 또 보면 한 11~2개 있겠죠. 그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60점이 충분히 된다니까. 그거만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강하게 임팩트 있게 드라이브 치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신 없는 것들은 좀 버리고, 그래 정리해 나가시면 돼. 그래서 집에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정책 요거는 진도가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법, 중개법, 세법을 한번 하셔야 돼요. 요 안에는. 여러분들 공법, 중개, 세법을 해야만이 또 이해할 수 있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거 다 끝날 거예요. 이거 뭐 1시간 반이면 다 끝납니다. 그럼 집에 가서 그 파트 4개를 나눠놓고 한번 제가 말씀했던 대로 한번 복습을 해주세요. 총론 파트에 2개, 경제론 3개, 시장론 파트에 15인의 위인들, 계산 문제 하나, 그 다음에 파트 4에 정책론에 토지주택, 조세정책 이런 순으로. 그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한번 넘겨봅니다. 주택정책이기 때문에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용어 농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런 것들은 뭐 문제에서 하시면 되고. 자, 페이지 160페이지. 자, 160페이지에 나오는 게,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장 실패입니다. 요거. 자, 박스에 보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 되어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거하고 여기하고 똑같아요. 글자가 똑같습니다. 내가 이걸 보고 적었기 때문에 똑같아 봐야 돼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시장 실패 어디 있습니까? 하게 되면은, 시장 실패는, 얘는 뭐가 잘 안 되면은, 자원 배분이 원활하지 않으면, 자원 배분이 원활하지 않을 때 오는 것을 시장 실패라고 그래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개입해요. 그래서 시장을 더 악화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정부 실패라 그럽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 정부 실패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실패란 말과 정부 실패란 말은 틀립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우리가 정부가 실패한 게 하나 있죠. 서울의 그 토지거래 허가제. 이번에 묶인 거 말고 그 앞에 토지거래 허가제 잠시 풀었다가 난리쳤죠. 그래 새로 다 묶었잖아.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는 정부 실패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데 하게 되면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4개 있다 봐야 됩니다. 불안전한 경쟁시장,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이러한 원인 때문에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안 된다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좋게끔 이렇게 할게요. 여기 보니까 전, 여기에 부, 공, 정.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는 원인은 뭐하기 때문에? 전부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전부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정 경영 시장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시장 실패죠. 예, 시장 실패야. 여러분들이 지방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청소년 대학 졸업해가지고 전부 다 서울로 가려는 것도 그것도 시장 실패라 봐야 돼. 서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이 전부 다 뭐기 때문에? 독점, 과점, 독과점 기업. 몇 개의 기업이 전부 다 뭡니까? 재화를 공급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일어나는 게 규모의 경제죠. 규모의 경제. 중소기업이 하는 것을 대기업이 확 낚아채버리면은 규모의 경제가 생깁니다. 많은 비용과 그 다음 많은 인력으로 대량 생산을 하죠.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어떻게 돼? 내려오죠. 누가 죽어납니까? 중소기업이 죽어난다 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휴대폰도 만약에 거기에 이 삼성 휴대폰이라든가 우리 아이폰이 외국에 수출이 안 되면 엄청 이 가격이 비싸다 봐야 돼요. 그런데 휴대폰을 여러분들이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싸리 통신비가 비싸, 그죠? 아싸리 통신비가 비싸. 휴대폰 가격은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휴대폰 다 뭐가 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저쪽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다? 내려간다 봐야 돼요. 근데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독점이야. 여기에. 그런 게 단점이에요. 누가 죽어납니까? 중소기업이 죽어난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외비효과. 외비효과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나는 가만히 있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옆에 어떤 재화가 들어옴으로써 내 가격이 상승합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보상을 안 해줘. 내 옆에 어떤 나쁜 게 들어와. 뭐 쓰레기 매입장 들어와. 근데 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 같아도 이게 외비효과가 합니다. 근데 정어예비효과, 부의예비효과 전부 다 시장 실패입니다. 왜 정어예비효과? 선생님 정어예비효과는 좋지 않습니까? 얘만 좋은 거야. 니만 좋은 거야. 모든 세상이 다 그러려면 정어예비효과가 다 돼줘야 돼. 그래서 정어예비효과든 부의예비효과든 일정 장소에만 생기기 때문에 이게 자원 배분에 실패했다 보시면 돼요. 정어예비효과의 대표적인 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런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거. 벌꿀하고 과수원. 그런 거죠. 벌꿀하고 과수원. 벌은 가수원에다가 뭘 날라줍니까? 수분과 꽃가루 날라주죠. 그러면 그 가수원에서는 또 벌이 와갖고 가수원에 있는 것을 또 이렇게 섭취함으로 해서 꿀에 어떤 양이 많아진다 봐야 돼요. 그러면 그 가수원 주인이 벌꿀한테 뭐 상을 주기라도 합니까? 안 하죠. 그러고 벌꿀 양봉하는 사람이 가수원 주인한테 또 상을 주지도 않아요. 이런 걸 갖다 우린 처음부터 뭐라 그럽니까? 외비효과라 그럽니다. 외비효과. 부의 예비효과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은 우리 아파트, 우리 살고 있는 땅 옆에다가 쓰레기 매립장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공공재. 우리나라는 공공재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내놓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게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뭐, 길거리 가다가 다치도 우리나라는 구청에서나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뭐 비용을 준다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 뭐 자연적으로 보험이 들어있다 하더라고. 모르세요? 여러분 혹시 길거리다가 넘어지다 다치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나 뭐 청구하면 다 준다 그러더라고. 그 우리나라는 이게 엄청 잘 돼 있어. 공공재. 근데 공공재가 왜 시장 실패입니까? 하면 이건 생산이 어떻게 돼? 과소 생산입니다. 개인한테 맡기면 생산을 못 해. 공공재는 전부 다 누가 해야 됩니까? 정부가 해야 돼. 자, 비경합성. 가위바위보에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때에서 이걸 사용을 갖다 못하게 하지도 못해. 비배제성.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를 거부를 못 합니다. 공공재 대표적인 것이 뭐 도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부터 저 강원도로 가는 어떤 도로가 났다. 포항 가는 새로운 도로가 났다. 이런 것들이 다 공공재라 보셔야 돼요. 가로수길,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뭔가를 공공재를 통해서 수익자가 뭔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원칙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재를 생산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한테 맡기게 되면 이거는 과소생산. 특히 무임승차 이런 거죠. 도로가 딱 뚫히면 우리는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원이 들었으면 벤치에 앉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공공재라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거 백화점 같은 데 화장실 같은 데는 안에서 사실 그저 밥도 먹어도 되겠더라. 뭐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죠? 유럽 같은 데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카드 꺼내가 끌어야 돼, 이거. 화장실 사용할래도. 자,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대표적인 불안정 경쟁시장의 특징이죠. 정보를 미리 사전에 득한 사람은 도덕적 해이, 옛날에 LH 직원들, 이런 사람들, 도덕적 해이 올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항상 뭐합니까? 역선택을 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주식이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개미가 참 돈을 벌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어려워. 됐나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 실패라 보시면 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네 가지: 전, 부, 공, 정. 불안전한 경쟁시장, 외비효과,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불확실성. 그래서 박스에 있는 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박스 정리하시고, 밑에 보충학습에 그 정보 실패 돼 있죠. 정보 실패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박스 안에 또 핵심에서 공공재 돼 있습니다. 박스 안에 핵심 공공재. 박스 안에 핵심 공공재. 그래서 박스 3개만 보시면 되겠네. 왼쪽에 2개,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2개, 오른쪽에 하나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밖에 있는 내용 다 똑같은 거예요. 읽어봐야 다 똑같은 겁니다. 자, 넘깁니다. 자, 토지정책입니다. 토지정책. 공부하는 방법을 알면은 공부가 좀 이렇게 수월 것도 더 빠릅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알면 훨씬 빠르다고. 자, 조금 전에 게 우리 시장 실패했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토지정책이야. 시험을 한번 열하다 그랬죠. 시험을 해마다 논다고.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자, 교재 162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26회부터 해서 36회 돼 있나요? 그럼 26회에서 36회 사이에 나왔다는 이 문제가 뭔데 하면 밑에 그거 토지정책 수단입니다. 토지정책 수단. 토지정책 수단, 그거 박스, 이것도 박스 보이세요? 밑에 토지정책 수단, 이용규제, 직접, 간접 박스 보이세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안에 직접적 개입 방법에 1번에 토지은행제도하고 공영개발 체크합니다. 토지은행제도하고 공영개발 2개. 동그라미 1번, 2번. 토지은행제도하고 공영개발 요거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핵심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는 정책 5개. 5개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외워갖고 계속 반복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수업에 참석만 하시면 돼. 5개 외우지 마세요. 자, 요겁니다. 요거. 정책수단. 토지정책 3가지. 자, 토지정책이라는 것은 요거는 뭡니까 하게 되면은 정부가 토지시장을, 사적 토지시장을 못 믿죠. 자유스러운 어떤 토지시장을 정부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 개입하는 과정. 그럼 개입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자, 이용규제로 개입합니다. 이용규제로 개입한다는 것은 이거는 법률적, 자, 이용규제로 개입한다는 것은 이거는 법률적 강제수단입니다. 법률적 강제수단. 이런 것들은. 여기 보니까 뭐 지역지구제 이런 거죠. 이거 공법에서 여러분들 비우는 거예요. 용도지역지구, 용도구역 이런 것들. 용도지역지구, 용도구역 이거 배웠어요? 네? 배웠어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용도지역에 보면 4개 노죠.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구는 뭐 경관지구, 뭐 방제지구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을 도와주는 것들. 그 다음에 구역에서는 보면은 뭐 개발 제한구역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시가 조정구역 이런 것들을 구역이라고 그러죠. 역시 이것도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법률적 강제수단으로서 이용규제에 포함됩니다. 이용규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안 봐도 됩니다. 개발권 양도제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시행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알던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지역지구제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저절로. 일부러 외우지 마시고. 지역지구제만 하나 기억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가만 보시면은 정부가 LH나 SH를 통해서 LH나 SL을 통해서 뭐를 들고 옵니까? 삽 들고 와. 직접적 개입 방법이라는 것은 직접 못 온다고 삽 들고 들어온다니까. 은행제도, 공영개발, 수용 선매, 매수, 도시개발, 재개발 이런 것들 전부 다 직접 이거는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가격에만 직접 개입하는 게 요거 두 개입니다. 요거 두 개.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 그래서 가격에만 직접 들어오는 것은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 나머지는 전부 다 뭐 들고? 삽 들고 온다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간접적 개입 방법이죠. 간접적 개입 방법은 요거는 책상에 앉아서 뭐로? 펜대로. 책상에 앉아갖고 책상에서 다 개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세금 부과하고 조세 매기고 보조금 지급, 부담금, LTV, DTI, DSR 이런 것들, 행정지원 이런 것들. 눈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간접인 거 아시겠죠? 앉아갖고 그냥 책상에서 이렇게 다 개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역지구제라는 게 뭡니까 하면 지역지구제라는 게 법률적 강제수단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고? 이용규제. 그리고 직접 간접은 그냥 들어도 알아요. 들어도 알아. 자,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 건립한다는 것은 직접입니까?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직접. 재개발 재건축한다는 것도 직접이에요. 직접. 그 다음에 여러분 중개법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선매 이런 것들 선매 이런 것들도 직접이에요. 직접. 공영개발 직접. 비축제도 직접. 그래서 삽 들고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직접이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LTV DTI 이번에 DSR 강화시켰습니다. DSR 강화시켰어. 자, 이번에 서울의 집값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양도세 중과세 매기인데 이런 게 다 뭡니까? 간접이라 봐야 돼. 간접이라 봐야 돼. 이해되세요? 여러분한테 부담금 매깁니다. 개발 부담금 보조금 줍니다 하는 것도 전부 다 뭡니까? 간접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 이해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은행제도 공영개발 요 두 개만 볼게요. 요 두 개만. 토지은행제도고 공영개발. 선매 이런 것은 중개법 시간에 비웁니다. 뭐 도시개발 공법 다 이거 나머지 공법이에요. 공법. 그래서 공법 다 한 바퀴 돌면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163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토지은행제도도 있습니다. 토지은행제도 비축제도입니다. 토지은행제도 비축제도.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볼까요? 자, 164페이지 보시면 공영개발. 164페이지에 공영개발. 자, 나머지는 전부 다 2번부터 자, 뒤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법, 중개사법, 세법 시간에 다 배워오세요. 공법, 중개법, 세법 시간에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하고는 공영개발하고 토지 비축제도 두 개만.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비축제도라는 것은 뭔데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비워놓으면은 TV에서도 많이 나와요. 청문회 같은 데도 많이 나와. 이런 거 비축제도 이런 것들은. 그러면 토지 비축제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항상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을 용어를 설명할 때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단어에서 설명을 다 끝내셔야 돼. 요 단어 놔놓고 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단어 안에 보면은 답이 다 있다 봐야 돼요. 토지 비축제도라는 것은 그냥 토지를 그냥 비축하는 제도야. 끝. 다른 거 없어. 그냥 토지를 사다 모으는 거예요. 누가? 정부가. 무슨 정도로 씁니까? 몰라. 무슨 정도로 쓸지 몰라. 이걸 갖다 공공임대주택을 하든지 상값에 여러분한테 분양을 하든지 그거는 몰라. 그냥 토지를 싼 가격에 그냥 계속 모으는 제도를 토지 비축제도라 그럽니다. 됐나요? 다른 말로 하면 은행제도라 그래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걸 어디서 하고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겠습니까? 땅 사다 먹는 거 이거 어디서 하고 있겠어요?
당연히 어디서 하겠어? LH에서 하겠지. 토지주택공사에서 하겠지. 그죠? 당연히 어디서? 토지주택공사에서 한다 봐야 돼. 자, 하나 기억합니다. 비축제도는 그냥 토지를 비축하는 제도인데 어디서 한다고? LH에서 한다고. 자, 공영개발. 자, 공영개발 요거는 이렇게 합니다. 정량 매수해서 수용해서 그 다음에 뭐해서? 개발해서 뭐 한다고? 분양 임대하는 거라고. 누가? 정부가. 수용해서 뭐 한다고? 개발해서 분양 임대하는 거라고.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 알 건데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업.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장동 사업이죠. 대장동 사업이야. 공영개발인데 민간이 들어왔다 해갖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영개발 기억합니다. 뭐해서? 수용해서 개발해서 뭐 한다고? 분양 임대하는 거라고. 이게 공영개발이라고. 비축제도란 것은 뭔데? 그냥 비축하는 제도라 보시면 돼. 누가? LH가. 어디를 통해서? 은행제도를 통해서. 토지은행제도를 써요. 됐나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딱 잡아놔야 됩니다. 잡아놓으시다. 공영개발이 뭔데? 공영개발이 뭔데 하면은 여러분이 답을 할 줄 아셔야 된다고. 그게 공부라니까요. 그냥 이미지상으로만 넣어놓는 건 상관없어. 그거는 공부 아니죠. 공영개발이 뭔데? 수용해서, 분양해서, 개발 임대한다고. 비축제도란 것은 뭔데 하면 토지 비축하는 거라고. 누가? LH가. 어디를 통해서? 은행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딱 여러분들이 잡아놓으셔야 돼. 자, 요 장단점 한번 볼게요. 자, 장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게 되면은, 장점은, 이건 정부가 하기 때문에, 난개발이 아니죠. 계획된 개발입니다. 정부가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난개발이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뭐, 환수익 이런 거 들어보셨죠? 환수익 챙겨준다는 거. 지방에서 발행되는 뭐, 상품권 이런 것들 챙겨갖고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공원을 새로 지어준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한테 분양하게 되면 어떻게 값싸게 분양된다 봐야 돼. 이거는 사실 내가 동의를 못 하겠다, 이거. 크게 뭐 값싼 것도 없더만은. 요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축제도하고 공영개발의 장점 뭡니까 하면 계획 환수 값싸게. 이렇게 하시면 돼. 계획 환수 값싸게.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단점은 뭡니까 하면은 이러한 단점은 제일 큰 게 뭐예요? 그냥 신문에서 떠드는 거 찍어요, 이거. 투기가 많이 일어나. 사돈의 8천. 사돈의 8천들이 그 옆에 땅을 산다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얘 토지 모으려면 돈 들죠. 얘 보상해 주려면 돈 들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어떻다? 크다 봐야 됩니다. 이게 단점입니다. 단점. 그러면 비축제도, 은행제도의 단점은, 얘 하나의 단점은 뭡니까 하면, 이거는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관리상의 문제는 뭔데? 토지를 계속 사모으니까. 여기도 토지 사모으고, 여기도 토지 사모으고, 계속 토지를 사모으니까, 여기 누가 들어와? 잡상인들이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점유취득이라는 거 아시죠? 아무나 와서 그냥 막 이렇게 또 대충 농사 또 지어. 이런 것들. 그래서 관리상의 어떤 단점이 있더라. 그 다음에 요거는 수용하죠. 수용하면 빨간 깃발 올라오죠. 나는 죽어도 여기서 떠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 봐야 돼. 이런 것들이 장점과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는 되시죠? 자, 이해는 되시는데 정리를 안 해놓으면 시험지에 답이 안 보입니다. 이해를 해놓으셔야 돼. 그래서 비축제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비축하는 제도지. 누가? LH가. 어디에서? 은행제도를 통해서.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뭔데 하면 수용해서 개발, 분양, 임대하는 거지. 장점은 정부가 하기 때문에 계획된 개발이며 환수익 챙겨주고 값싸게 분양되고 계획환수 값싸게. 단점은 모으고 수용 보상 주려니까 재정적 부담 크고, 그 다음에 정부가 하는 일에는 항상 뭐가 따라옵니까? 투기가 따라온다 봐야 돼. 그럼 비축제도의 하나의 단점은 관리상의 단점이 되고 공영개발은 민원의 단점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체크 한번 해볼까요? 163페이지. 자, 이번에 보시면은 토지 비축제도, 생각보다는 비축제도 시험 문제 비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주 나와. 1번 기억에 LH 체크해 놓을게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옛날에는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따로 돼 있었는데 이거 합친 거예요. 토지주택공사 LH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미개발 토지를 매입한 후 그 다음에 적절할 때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장점 한번 볼게요. 장점. 자, 니은에 보시면은 계획적 개발되어 있죠. 니은에 계획된 개발. 이것에 사회적으로 이익환수. 자, 리얼에 보시면 값싸게 공급되어 있습니다. 값싸게 공급. 그래서 계획환수 값싸게. 계획환수 값싸게. 세 번째 단점, 기억. 재정적 부담이 크죠.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고. 그 다음 니은에 보시면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리상의 문제. 그 다음에 D가 투기죠. 투기 방지책 없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은 정부가 투기를 조정한다. 이렇게 되죠. 자, 넘깁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공영개발. 공영개발 옆에 그게 수용방식 동그라미 칩니다. 수용. 수용이라는 것은 요거는 권리가 소멸되는 방식이에요. 소멸되는 방식.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환지 비우시고 그 다음에 수용 비우시면 뭐 저절로 알게 되겠지만은 수용이라는 것은 권리가 소멸되는 방식. 그래서 기억해 보니까 수용에서 개발 후 이를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기억의 개발 후 분양 요거 체크할게요.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수용하고 그 다음에 개발 후 분양하는 방식. 장점 이것도 그래 돼 있죠. 개발이익 환수용이.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은 계획된 개발이죠. 계획적 토지 이용 및 이용의 효율성이 높다. 자, D것은 이거는 수용 방식의 장점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시면 되고, 단점 보시면은 단점 기억해 보니까 민원돼 있죠. 민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자금 부담이 가중됩니다. 재정적 부담이 크다 봐야 되죠. 그 다음에 D가 지가 상승 우려가 있다는 것은 투기죠. 투기. 투기의 우려가 있다 봐야 돼요. 지가 상승의 우려가 있다. 투기의 우려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2번부터 해서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법, 중개사법, 그 다음에 세법 시간에 열심히 배우셔갖고 3월달에 같이 합시다. 열심히 배우셔갖고. 자, 그 다음 167페이지 한번 볼까요? 외부 효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학계론에 나오는 공법이라든가 세법, 중개사법은 그 과목에서는 감히 나올 수 없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공법 시간에, 공급 시험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학계론에 공법이 나왔다면 엄청 쉽게 나와요. 중개사도 마찬가지고, 세법도 마찬가지고, 엄청 쉽게 나와. 세법은 보통 이제 조세 총론 파트, 여러분 배웠겠지만은 그 앞에서 이제 우리 부동산 학계론 시험이 매년 하나씩 나와요. 조세 총론 파트. 국세, 지방세 이런 거 있죠. 보유세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열심히 배워갖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효과 한번 볼게요. 외부효과. 봅니다. 167페이지. 자, 1번에 보니까 거기에 외부 효과 되어 있습니다. 외부 효과. 첫째 줄 맨 끝에 의도하지 않게 체크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으므로 그 두 개 체크합니다. 두 개. 의도하지 않게 하고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외부효과는 것은 요 자체에서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 문장 자체에서.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으므로 돼야 되죠. 통하지 않았으므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우린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외부효과. 그래서 여기에 만약 예를 들어서 시험 칠 때 여기에 의도하여 자,
자,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X. 그 다음에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으므로 되어있죠. 시장기구를 통하여. 이것도 X.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외벽가는, XX가 두 개 나와요. 의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으므로. 자, 외벽가는 두 가지입니다. 정의 외벽가하고 부의 외벽가. 외벽가는 정의 외벽가하고 부의 외벽가 두 가지라 봐야 돼요. 정의 외벽가는 것은 내한테 이익을 가져다 줘. 부의 외벽가는 건 내한테 손해를 가져다 줍니다. 손해를 가져다 줘.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그림 좀 그립시다. 자, 외벽가라는 것은 뭔가 한번 볼게요. 외벽가에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닭집입니다. 닭집. 이름이 계림촌이에요. 계림촌. 계림촌이야. 자, 요 계림촌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아침 새벽만 되면은 여기다가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여기다.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럼 요 A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이 사람들은 정의 외벽가 가질 수 있죠. 이 사람이 아침마다 청소하기 때문에 정의 외벽가를 가질 수 있다 봐야 돼요. 그래, 새벽만 되면 이 가게를 하시는 할머니는 엄청 착하신 분이야. 근데 저녁만 되면은 닭을 너무 많이 파니까 몸이 피곤해. 그래서 막 거기에 찌꺼기, 닭 찌꺼기 이런 것 손님들이 먹다 남은 것을 그냥 하천에 내버립니다. 내버리니까 B 마을에 사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엄청나게 악취가 많이 들어와요. 됐나요? 자, 그러면 A 마을에 사는 사람은 이 사람 플러스 정의 외벽가죠. B 마을에 사는 사람은 마이너스 V의 외벽가 맞습니까? 맞아요? 정의 외벽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때 비용, 사회적 비용이 컸습니까? 안 그러면 사적 비용이 컸어요? 청소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누구 돈 썼습니까? 할머니 돈 썼죠. 빗자루, 쓰레받기, 재활용 봉투, 할머니 돈 줬어. 그러면 정의 외벽가 발생하기에는 사회적 비용보다는 어떻다? 사적 비용이 크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하천 겨울에 이때 쌓여있는 쓰레기 누가 치웁니까? 악취 나는 거 이거 누가 치워요? 누가 치웁니까? 시군구에서 치우겠죠. 구청 같은 데서 치우겠지. 그러면 부의 외벽가 발생하면 이때는 비용이 누가 크다고? 이때는 사회적 비용과 그 다음에 사적 비용을 봤을 때는 이때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부의 외벽가 한 개 더 할게요. 자, 부의 외벽가는 대표적인 게 뭐야? 우리 해운대 바닷가에 아침에 가보면은 그 젊은 친구들이 그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빈통 껍데기 그 왜 그 하단 옆에 내놔놓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예. 먹다가 이래 하단 저거다 저거 하단 옆에 이거 왜 이렇게 놔놓고 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묻고 하단 옆에 항상 놔놓고 한다니까. 맛있으면은 들고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꼭 옆에 놔놓고 간다니까. 이거 누구 치웁니까? 누가 치워야 돼요? 구청에 나와 치워야 돼. 아침에 한 5시 6시 되면 나와갖고 막 싹 다 치웁니다. 이러한 부의 외벽가 발생하면 비용, 어느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봐야 돼. 또 여러분들 길거리 가면 매연 뽑아 되죠. 자동차 연기. 자, 자동차 연기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또 이제 구청차가 막 다녀. 사회적 비용이 크다 봐야 돼. 그 여러분들이 자동차 세금 내는 게 있죠. 자동차 세금 내는 게 그게 뭡니까? 사회적 비용이라 봐야 돼. 자동차 세금 내는 것이 부의 외벽가를 제거 감소하기 위한 무슨 비용? 사회적 비용이라 봐야 돼요. 그러면 부의 외벽가는 쓰레기야. 그냥 길가에 쓰레기. 부의 외벽가는 길가에 그냥 쓰레기야. 누가 치워야 됩니까? 사회가 치워야 돼. 이해되세요? 자, 그럼 요거 하나 기억합니다. 정의 외벽가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큽니까? 사적 비용이 큽니까? 하면 사적 비용이 크다 봐야 돼요. 근데 부의 외벽가에서는 무슨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커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 이야기하죠. 할머니가 청소는 내가 할 테니까, 청소는 내가 할 테니까 쓰레기는 네가 치워라 그래요. 청소는 내가 할 테니까 쓰레기는 네가 치워라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외부효과에서는 세 개만 챙깁니다. 세 개만. 첫 번째, 비용 측면. 요거 반대입니다. 비용 측면. 자,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정의 예비효과 발생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는 누구 비용이,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클 것이고, 부의 예비효과에서는 쓰레기 치우기 위해서는 사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 봐야 돼요. 됐나요? 편익은 보지 마세요. 편익은 반대입니다. 반대. 편익은 반대야. 내가 돈 많이 들면 당연히 사회가 편하고, 사회가 돈이 많이 들면 당연히 누가 편해? 내가 편하다 봐야 돼. 편익은 반대입니다. 일부러 외우지 마시고. 자, 생산 측면 하나 봅니다. 생산 측면. 자, 정의 예비효과에서는 생산은 요거는 과소생산. 정의 예비효과에서는 왜 과소생산입니까 하면은 내가 돈을 많이 들었어. 사적 비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생산 자체가 어떻다? 적게 생산될 수밖에 없어. 근데 얘는 왜 과대 생산입니까 하면 이때는 내 돈 안 썼어. 내가 버린 쓰레기 내가 안 치우죠. 사회가 치워. 그러니까 나는 돈이 남는다 봐야 돼. 그러면 생산은 무슨 생산? 과도 생산. 자, 여기서 여러분들 특이한 거는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과대 생산이 나오는 것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부동산 학교론에서 과대 생산 나오는 것은 딱 어디 있으면 부의 예비효과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전부 다 과소생산이에요. 과소생산. 공공재 과소생산. 정의 예비효과도 과소생산. 부의 예비효과만 과대 생산이다 봐야 돼. 우리가 지대론에서 유일한 거 하나 있었죠.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사람 누굽니까? 유일하게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사람. 왜? 우리 지대 이론에 보시면 유일하게 한계지에서 지대 발생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는데 공부 안 하네. 그죠? 마르크스. 예, 마르크스. 자, 그 다음 우리 부동산 학교론에서 유일하게 과대 생산이 나오는 건 어느 쪽이에요? 과대 생산 나오는 것은 부의 예비효과. 이런 것들은 유일합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정의 예비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때는, 자, 보조금 주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보조금 주고. 길거리 깨끗해지니까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격 상승에 양도 어떻게 됩니까? 증가. 자, 시군구가 닭 껍데기는 채워주는데 할머니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닭집 때리 채워라 그러죠. 규제를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어떻게 되고 감소. 원래 규제란 말하고 공급 감소는 같은 말이야. 항상 규제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공급은 감소된다 봐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하는 것은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죠. 그럼 분양가 상한제 일어나면 공급은 감소된다 봐야 돼요. 임대료 규제.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면 또 임대주택도 공급은 어떻게 감소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규제란 말이 나오면 항상 공급 감소란 말고 같아 보시면 돼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양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한다 봐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외부 효과 안에서만 또 유일한 걸 하나 보셔야 돼. 유일한 거. 외부 효과 안에서만. 1번에서 5번까지 보니까 전부 다 반대야. 비용 측면, 편익 측면, 생산 측면 전부 다 반대예요. 근데 외부 효과에서 딱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숨은 그림 찾기. 정의 예비효과나 부의 예비효과에서 딱 같은 거 하나 있어. 다른 건 다 반대인데. 예? 안 보이나? 가격 상승 보여? 보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외벽가에서는 유일하게 가격이나 임대료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상승합니다. 예. 가격 상승. 됐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외벽가에서는 세 개만 기억할게요. 세 개만. 어떻게? 비용 측면과 그 다음에 생산 측면, 그 다음에 가격 측면 세 개만 기억합니다. 세 개만.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자, 168페이지죠. 168페이지. 외벽가의 종류 박스 보시면 정의 외벽가라는 것은 핀피, 부의 외벽가라는 것은 님비. 핀피라는 것은 프리즈 마이 프론트 야드. 제발 내 앞으로 오세요. 님비라는 것은 not in my backyard. 제발 내 뒤에 오지 마라. 자, 그래서 생산 측면 봅니다. 2번 동그라미 2번. 자, 정의 예벽가 되기 위해서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커야 되고, 부의 예벽가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큽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생산 측면에서 봤을 때 4번이죠. 정의 예벽가에서는 과소생산, 부의 예벽가에서는 과대생산입니다. 과대생산. 자, 그 다음에 가격. 정의 예벽가에서는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격 상승, 부의 예벽가에서는 공급 감소에 따라서 가격 상승. 그거는 똑같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벽가에서 세 개만 체크합니다. 비용 측면과 생산 측면, 그 다음에 가격 측면, 요 세 개만. 그리고 핀피란 것은 정의 예벽가, 님비란 것은 부의 예벽가 체크하시고, 정의 예벽가는 핀피, 부의 예벽가는 님비. 자,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보고 갈 사람이 하나 있죠. 169페이지 보시면은 그게 코즈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169페이지에 보충학습의 코즈 정리. 코즈란 것은 이 사람 미국 경제학자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외부효과가 발생하더라도 보조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사람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규제 강화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사람이야. 정의 외벽과가 일어나도 보조금 주지 말고, 부의 외벽과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규제 강화하지 말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코즈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코즈라는 사람은 외벽과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니까 그냥 내비두라는 사람이죠. 그냥 내비두면 자연스럽게 외벽과가 없어진다는 사람이야. 시장기구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코즈입니다. 그러니까 지 이름을 따서 코즈 정리라 그래요. 코즈 정리. 자, 체크 안 할까요? 코즈 정리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죠. 코즈. 맨 셋째 줄에 보시면 거기에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기구 스스로 외벽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코즈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169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역지구제. 169페이지 지역지구제. 자, 동그라미 3번.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전 국토를 일정한 용도지역 지구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어울리지 않는 토지의 일부를 토지 이용 기준에 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부의 예벽가를 제거 감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의 예벽가를 제거 감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봐야 돼요. 자, 그까지만 체크하시고, 자, 실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부의 예벽가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이 왜 부의 예벽가입니까? 이 그림이 왜 부의 예벽가예요? 자, 이렇게 아름답게 잘 살고 있죠. 잘 살고 있는 까지 좋은데 뒤에 뭐가 있어? 공장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연기, 폐수 이런 게 막 흘러내리죠. 그래서 이런 도시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런 지역을 어울리지 않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지역을 어울리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지역지구제입니다. 용도, 지역, 지구,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통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통해서 규제를 약간 강화시킴으로써 어울리지 않는 지역을 어울리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부의 예표가를 이런 예표가를 제거 감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봐야 돼요. 부의 예표가를 제거 감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제도가 뭐라고요?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어쨌든 쪼가내야 되죠. 어쨌든 간에 쪼가내야 돼. 예, 쪼가내고 여기다가 새로운 이쁜 이렇게 아파트 또는 주택들 이렇게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돼. 뭐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주거 전용 지역을 만든다든지. 그죠? 예, 주거지역으로 바꿔가지고 쪼가내고 이렇게 해서 어울리게끔 만들어주는 걸 이걸 말한다고 지역지구제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림 이해되세요? 예? 자, 그래서 지역지구제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70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건 어디서 봤습니까? 공법에서 봤죠. 공법. 아시겠죠? 예, 공법 열심히 하시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공법 열심히 하시고 돌아오시면 되고, 우리 개론의 시험 문제 나왔다면 엄청 쉽게 나와요. 자, 한번 넘겨볼까요? 자, 넘기시면 173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73페이지 보시면은 주택정책입니다. 주택정책.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임대주택정책. 임대주택정책 보니까 25, 26, 28, 29, 31, 33, 34, 35, 36 돼 있죠. 예.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시험 문제, 거진 한 문제 놓은다 봐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빠지는 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면 179페이지 한번 볼게요. 179페이지. 17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분양가 규제하고 자율화되어 있죠. 여기든가. 안 그러면 넘기시면은 그 선분양 후분양 제도 되어 있죠. 선분양 후분양. 여기서. 그러면 다 채워진다 봐야 돼요. 1년에 한 문제는 채워진다 봐야 됩니다. 어디서? 주택정책에서.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임대료 규제 한번 볼게요. 임대료 규제. 173페이지. 자, 1번에 보니까 임대료 규제 나와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 거기에 가로 안에 보니까 임대료 상한제 돼 있나요? 임대료 상한제. 다시 말해서 이거는 최고 가격제도입니다. 최고 가격제도.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은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제도를 봐야 돼요. 자, 요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임대료를 얼마를 7,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7,000원. 그러면 정부가 뭐를 받아라? 담은 1,000원이라도 싸게 받아라. 요게 6,000원, 요게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가격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 최저 가격이 아니고 이거는 최고 가격 제도입니다. 그러면 임대료 규제한다는 것은 낮게 규제하는 겁니까? 높게 규제하는 거예요?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한다는 것은 낮게 규제하는 겁니까? 높게 규제하는 거예요? 7,000원 하는 것을 6,000원에 받아라. 낮게 높게? 낮게 규제하는 겁니다. 임대료 규제한다는 것은 이건 낮게 규제한다 봐야 돼요. 자, 낮게 규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라는 거 볼게요. 어떤 현상? 자, 여기에 수요곡선입니다. 수요곡선. 자, 여기에 수요곡선, 여기에 공급곡선. 여기에 균형점이에요. 균형점. 자, 임대료를 6,000원 딱 하니까 선이 이렇게 딱 꺼지죠. 이렇게. 자,
자, 그러면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일로 왔습니다. 그럼 요거는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일로 왔다는 것은 수요 증가된 거죠. 공급 곡선상에서 점이 일로 갔다는 것은 이거는 공급이 어떻게 감소됐다 봐야 돼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되는 상태에서 공급이 감소돼 버렸어. 수요는 증가되는데 공급이 안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초과수요라 그래요. 뭐란다고요? 초과수요라 그래요. 초과수요. 자, 그래서 임대료 규제가 일어나면 뭐가 발생합니까 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봐야 돼요. 자, 단기 상황 한번 볼게요.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하죠. 예, 임대료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 증가해요. 근데 규제하게 되면 항상 삐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삐깁니까? 규제하게 되면 누가 삐껴요? 공급자가 삐낀다 봐야 돼. 규제란 말이 나오면 항상 공급자가 삐깁니다. 그러니까 투자 안 해. 수준 떨어지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갈 때는 결론적으로 공급은 어떻게 감소된다 봐야 돼. 아까 내가 여러분도 이야기했죠. 규제란 말이 나오면 얘하고 똑같은 말은 규제란 말이 나오면 공급 감소란 말과 똑같아 봐야 돼. 항상 규제라고 나오면 장기에는 공급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동한데 그러고 임대인은 이중가격을 받죠. 이런 이중가격 형상이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이게 임대료 규제의 어떤 효과라 봐야 돼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1번. 자,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높게 규제했습니다.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높게 규제했어. 이런 말이죠. 이런 말. 시장 임대료가 7,000원인데 규제 임대료를 8,000원으로 규제했다 이 말이죠. 자,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볼게요. 이런 줄을 딱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이게 공급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일로 왔으니까 공급은 증가됐고, 자, 수요는 여기서 일로 왔죠. 수요는 어떻게 됐어요? 감소되었어. 높게 규제하니까 공급은 증가되고 수요는 감소되었습니다. 이하고 반대로 공급이 올라가는데 수요가 없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초과 공급이라는 말을 씁니다. 초과 공급. 자, 그럼 임대료 규제를 7,000원에서 8,000원 올리니까 초과 공급이라는 말이 나와. 공급이 너무 많아. 그러면 임대인은 7,000원에서 8,000원 임대료를 인상을 시킨다 안 시킨다? 여러분들이 임차인이라 생각해 볼게요. 자, 7,000원 하는 임대료를 8,000원 돌라 그래. 여러분들이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왜? 다른 데 공급이 많은데. 그래서 임대료를 이렇게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올리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봐야 돼. 무슨 말 이해되시죠?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 이걸 높게 올려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면 시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봐야 돼. 그래서 정상적인 임대료 규제는 요거죠. 요거.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7,000원 하고 있는 것을 얼마에 받아라? 6,000원으로 받아라. 이라면 이때 초과 수요가 일어납니다. 초과 수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 초과 수요가 일어난다 봐야 돼.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자,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임대료 규제 정책입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 자, 니언디 것 볼게요. 니언디 것.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니언 찾았나요? 동그라미 니언.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우, 이때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디귿. 만일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됐나요? 이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박스 안에 보시면 보충해놨는데 그거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2번 그거 하나 체크해 놓을게요. 2번. 시장 임대료하고 규제 임대료
높게 기재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낮게 기재하게 되면 임대료는 하락하면서 초과 수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효과 보시면은 뭐 단기, 장기는 수요 증가하고 공급 감소 보시면 됩니다.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장기에는 뭐다? 공급이 감소한다 봐야 됩니다. 공급이 감소. 자, 넘겨볼까요? 아, 됐네. 요거밖에 없네. 자, 요까지 하고 조금씩 할게요. 임대료 보죠. 조금씩 했습니다.